안녕하세요. 강희연 작가님, 그리고 오늘 플로어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큐레이터 이대형이고요. 아마도 옆에 계신 우리 강희연 작가님하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한 큐레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은 뭐 대만, 중국, 부터 뉴욕, 파리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했는데, 작가님이 이력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발췌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작가 강희연은 서울대에서 서양어 학사를, 캘리포니아 UCLA에서 디자인 미디어 아트 석사를, 영국 RCA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작가는 현재 영국 왕립예술학교 RCA의 객원 교수이자 영국 왕립예술학회의 펠로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력 중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면은, 작가의 작품은 서울 시립미술관,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행사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2020년도에는 저와 함께 커넥 BTS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것도 저와 함께 한 건데요, 막스마라 커미션 전시 딥 서피스를 했고, 이 전시를 통해서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베니스 비엔날 넥서스 파빌리온 심포지엄에서 한국 작가 대표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은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미술관에 소장되는 최초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바 있고요. 또한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의 입체적 상상 전시에 참여해 파리, 홍콩, 모스크바, 베이징, 뉴욕, 워싱턴 순회 전시 중이고, 순회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선생님, 그 작품 먼저 좀 프레젠테이션 해주실까요? 정말로 가장 제가 지금까지 작가 활동하면서 프로젝트를 함께 많이 저를 초대해 주신 큐레이터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담을 나누기 전에 한 10분 정도일 것 같은데, PT를 보시면서 작업을 말은 별로 안 할 예정이고요. 일단 동영상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4분 정도 길인데,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짧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작업들일 거라고 아실 수는 있으실 거고, 이거 다음에 아주 짧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드릴 작업들이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오염수를 정화했다. 깨끗하다 거짓말을 하니
그아 장된 오염수 안 보이오? 옆에 다리도 많으니 거기는 냅두고 돈 쓰기 아깝다며 바다에 쏟아붓겠다고. 다시 소개를 드릴 거라. 두 번째 아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2020년에 감독님께서 총 감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셨던 커넥트 BTS라는 프로젝트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베니스 비엔날레나 지금 이런 아트페어 같은 것도 하나의 베뉴를 거점으로 잡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희가 참여했던 작가로서 굉장히 뭐랄까 너무 새롭고 흥미로웠던 지점은 하나의 거점을 정하는 대신에 전 세계의 5개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어떤 커넥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리즈마틱하게 되는 그 현상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동시에 뭐 좀 바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좀 예상치 않았지만 저희가 더더욱 좀 커넥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저한테는 됐었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도시와 국가와 거대한 서펜타인 갤러리, 마틴 그로피우스, 감독님께서 다 하신 그런 연결들이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떤 촉매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짧게 1분짜리 저희 프로젝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 BTS is an international initiativ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curators from 5 major cities: London, Berlin, New York, Buenos Aires, and Seoul. Seoul exhibition virtually connects 5 cities, 22 artists, and their ideas, researches, processes, and visions. I hope this exhibition invites the audience to the world of diversity. By allying themselves with the contemporary artists, BTS is creating the opportunity for fruitful and democratic cross-pollination between the worlds of rarefied visual arts and pop music, thereby promoting more innovative and effective approach to social justice and well-being. 지금 아트 부산에 전시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PKM 갤러리와 함께 특별전 부스를 꾸렸는데 실은 작년에 PKM 갤러리에서 있었던 개인전에 전시되었던 작업이 하나가 지금 아트 부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전의 제목이 Anthropose였었고 이 전시는 크게 Finite, 유한이라는 작업과 Infinite라는 돌아가겠습니다. Infinite라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무한, 유한과 무한이라는 두 개의 큰 설치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은 두 개가 하나로 쌍을 이루어져야 완벽한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는 작업이긴 한데요. 독립적으로도 다닐 수도 있고요. 그 Anthropose라는 이 텀이 그러니까 이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텀이었는데 Nature 저널 논문에 게재된 2020년에 새롭게 등재된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세라고 하잖아요. 인류가 지금 이렇게 지구를 exploit 뭐라 그러지? 착취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인류세 안트로포신의 안트로를 따온 거죠. 근데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너무 환경이 깨끗한 거죠. 인간이 활동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엔지니어들이 깨끗한 하늘을 보게 되고 깨끗한 바다를 보게 돼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페시픽한 시기를 describe 하기 위해서 안트로가 멈춰있다, 포징 되어 있다. 그래서 안트로포즈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었거든요. 그 어휘를 딱 보는 순간 저는 굉장히 런던에 기반을 두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희들의 삶 또한 멈춰버렸고, 이 힘든 시기에 예술이 다 무엇이며 좀 디프레션이 있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예술 작업을 풀어낼 수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 파이나이트와 인피니티란 작업이라서 처음 다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영상 짧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사운드를 저희가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찍은 영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인피니트 영상 짧게 보여드리면 이제 Q&A로 넘어갈 수. 이거는 바로 지금 그저께 아트부산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요. 감독님께서 급히 편집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잘 해 나가고 계셔서 뿌듯합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트월드에 어떤 전시를 하면서 맺게 된 인연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인연이라 이렇게 오늘 공식적으로 대담을 하는 자리는 실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1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 아까 영상 보니까 그 사운드 만드는 작업을 봤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 활동하고 있는 빌 폰타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영상을 이제 창작을 하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완전히 영상을 다 만든 다음에 사운드를 제작을 해요. 근데 실은 그것도 한 초반에 작업하는 5년 동안은 사운드를 아예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운드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걸 인식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3년인가 처음으로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과 전시 공연 같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음악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템포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의 메이킹 프로세스와 제 메이킹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좀 깨닫고 그때부터 사운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사운드를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일단 영상적인 내러티브가 가장 중요해서 그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를 만드는데 그 작년 PKM 갤러리 때가 제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저희 음향 감독님, 기술 감독님이 너무 도와주셔서 사운드를 더 극강으로 높여봤던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더 공감각적인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서 그 엔트로포즈 같은 작품, 그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를 작곡하는 걸 좀 넘어서 사운드를 채집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뭐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감독님께서도 사운드스케이핑 프로젝트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도 사운드스케이핑을 아주 전문인처럼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 뭐 절에 가서 벚꽃 소리를 녹음한다던가 뭐 채집한 바다 소리나 숲 소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으로 뭐 곡을 쓰는 사람이 못 되다 보니 그런 작곡을 해서 사운드를 만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채집을 하고 예전에 막스마라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에는 이태리에 있는 공장에 가서 그 재봉틀 소리를 막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운드의 내러티브를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더 사운드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그 어떤 음향적인 것만 신경을 썼다라면 이제는 내용에 되게 스페시픽하게 딱 잘 맞는 사운드들을 점점 더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질문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맥락 자체가 아트페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거는 미디어 아트, 특히 이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거에는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선생님 작품을 온전하게 감상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끄적끄적한 걸 잘 읽어보면은 테크놀로지 밖에서 인간의 위치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마틴 하이데거가 한 말이죠. 이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감각을 앞으로 자유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감각을 납작하고 평평한 이모티콘으로 획일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 본래의 감각적 사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이 큐레이터로서 가지고 있고 작가님도 이런 질문에 그 실천적으로다가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발터 베냐민에 따르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관계된다 라고 말했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차원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기술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몸과 그 감각기관을 확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몸, 감각기관, 인식 방식, 내러티브 구현, 구축 방식 등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강 작가님 작품 제작한 과정에서 몸, 대상, 참여 중 주로 어디에 사고의 중심을 두고 계신지, 혹 그 중심의 변화에 따라 내러티브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좋은 질문 너무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 몸 대상 참여. 그게 어떤 게 늘 최우선인 것 같진 않고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브젝트, 대상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되게 중요해서 그 360도 돌아가는 그 환경이 이 전체 공간을 매핑을 하고 그 시츄에이션 안에 놓여있는 관계, 그들 나름대로 해석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터랙티브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드로잉 소셜 버블이라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셜 버블을 그리면서 우리를 못 만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1970년대에 이미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공간학, 그러니까 프록사맥스라는 하나의 학문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친하지 않은 관계에는 2m 이상은 유지를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학문이 2020년에 다시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작업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그거는 반드시 인터랙티브가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었고,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니면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파이나이트, 그런 프로젝션 매핑 룸 같은 것은 조금 더 동일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때그때 우선순위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스토리텔링도 되게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정립을 하고 좀 정리를 해서 개념을 잡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욕망의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각 경험에서 몸 전체 경험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기에 부분이 아닌 종합적인 전체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결국 디지털 미디어가 만든 세상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한 아날로그적 감각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만나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제가 여기 딸아이가 함께 그 앞줄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11살이고, 제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과 또 딸아이까지 3대가 가지고 있는 미적 취향이 다름이 단순히 세대 차이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디지털 네이티브를 주로 상대하고 계신 강 작가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남다른 분석과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단순한 세대 차이 이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뉴미디어 아트라고, 실은 그 텀 자체도 아직 클리어하진 않죠. 미디어 아트라고 부르기도, 뉴미디어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지털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인팅, 스컬프처럼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지 않은, 아직도 생명력이 짧은 매치기는 하죠. 근데 그래도 그거를 혼자 이렇게 저를 포함한 이런 일련의 아티스트들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있어 왔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이 수요나 관객들이 원하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분리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래디셔널한 아트에서 보기엔 그건 그냥 기술이지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서로 생경한 릴레이션십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확 이렇게 포섭이 되면서, 근데 아직은 플랫폼들이나 채널들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막 바글바글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이 씬이 변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확 변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나이나 어떤 세대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제 친구들의 아이나 그런 또래 아이들을 보면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배우게 되는 거죠. 나는 ABC 가나다라를 몰라도 디바이스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뭐 그냥 사운드만 나오는 게임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한테 이렇게 몰입적이고 계속 그 뭔가 그러니까 시공간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스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벽에 붙어있는 스틸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그런 시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이런 매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그 개인전 했을 때에도 아이들이 오면 무섭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근데 3살, 4살 애기들이 와도 전혀 거부감 없이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던 것이 한 번만 더. 이제 저희 어른 세대들은 뭐 저희 세대 포함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하고의 거리감이 너무 생겼고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거리감이 없어져 버렸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또 저희 포함해서 온 세대가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접속하는 그 어떤 플랫폼이 SNS 기반이기 때문에 SNS에서는 빠른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도 숏폼으로 존재하고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그 납작해지고 평평해진 그런 이모티콘으로다가 감정을 굉장히 다 이렇게 치환해서 함축적으로다가 전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각인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술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제 크리틱들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비판의 출발점은 사실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오히려 종합적인 감각을 봤을 때 인간 몸의 전체로 봤을 때 자칫 시각 감각만 굉장히 발달하고 다른 감각들은 퇴화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컴퓨터 알고리즘의 컴퓨테이션 스킬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함정을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술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아까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되게 재밌는 지점들이 많아서 일단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두 지점을 굉장히 저희가 스스로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잘 쓸 수 있죠. 사용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디벨롭하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숙련도가 높은 거, 사용도가 높은 것이랑 이해도가 높은 것이 지금 너무 간격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굉장히 허점은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해도와 숙련도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디벨롭을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미디어로 가버리면 내가 디벨롭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사용만 하게 되는 거죠. 코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이해도가 없이 사용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이지만 아무튼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아무튼 컨텐츠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이해도 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이 분야를 계속 애정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지점들도 있어요. 컨텐츠들이 너무 방대해졌는데 과연 아까 뭐 벤야민 얘기도 나오고 맥루안도 그렇고 전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미디엄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미디엄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회화를 하다가 비디오를 하다가 디지털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물성이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서 어떤 내러티브가 나올 수가 어떤 경험이 나올 수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미디엄은 테크니컬 서포트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그냥 기술이 아니라고. 그거는 컨셉추얼한 서포트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내용과 스토리와 기술이 합이 딱 맞지 않으면 굉장히 데코레이티브한 아웃컴이 나올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해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약간 표피적인 아웃컴들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인트는 또 약간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컴퓨터 엔지니어만이 뭐 코딩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의 뉴미디어 아트를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나 개념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뭐 이론적인 것이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매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어떤 논문을 쓰면 제가 작업한 거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디엄에 대해서 뭔가 논문을 쓰면 논문이 나오는 데까지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아카데미가, 미술계가 갖고 있지 않은 또 아카데미나 퍼블릭 출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에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책을 썼는데 그게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오는 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미 약간 그 매체는 이 뉴미디어 씬에서는 약간 올드미디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출을 하고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고 크리틱들과 히스토리언들과 theoretician들이 스터디를 해서 이 가는 속도와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갭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간극을 메우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계속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트는 제가 봤을 때는 데코레이션은 절대 아니고, 뭐 어떠한 예쁘거나 당신의 망망만을 자극하는 어떤 경험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아트는 뭔가 프로보킹 해야 되고 당신을 챌린지를 해야 되고 이 매체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왜 내가 VR을 쓰지 않고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지, 왜 이 작업은 인터랙션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화가들이 나는 오일 페인팅을 써, 나는 아크릴을 써 라는 분명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뉴미디어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동시에 되게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정말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이제는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담론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기부터 지금까지 발전되는 것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디지털, 소위 말해서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작업들이 이 실제 자연과의 격차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파도가 치는 모습, 또 바람에 꽃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선, 그게 이제 코딩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선 오히려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선 자연에 꽃을 그린다고 자연이 아닌 거죠. 근데 오히려 꽃이 존재하는 환경들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선 구현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연을 볼 수 있게끔 되는 단계까지도 실감으로 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작업에서도 일정 부분들은 어떤 파티클들이 해체됐다가 결합되는 것들은 사실 바람이 불어서 흩어졌다 다시 결합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영상을 열심히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스스로 또 생각하는 부분이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저는 조금 디지털한 것과 피지컬한 것들을 많이 섞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스테이지 만들어서 뭐 카메라, 조명 감독님 다 불러가지고 퍼포머들 불러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디지털로 컨버팅을 해서 다시 공간 매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페인팅을 했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지 그 혼종되어 있는 상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감형 컨텐츠가 지금은 좀 아예 100%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주도적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미래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을 제너레이트를 하고 있고 지금은 리얼타임 렌더링도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게임적인 환경이 구축이 뭐 그 미래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정말 헤드셋 안에서 벌어지는 메타버스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실현실에서 뭔가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영상적인 내러티브들이 어떤 시기의 필름이 이 지금의 어떤 계속 뭔가 제너레이션 하는 3D 렌더링 이상의, 그래서 저는 조금 필름적인 거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촬영 기법이라던가, 촬영을 해서 그걸 다시 디지털적으로 변환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니면은 이제 100% 촬영만 해서 시간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아직은 이제 디지털 거의 네이티브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위주고, 저도 관심이 많지만 이 다음에 좀 더 이제 피지컬과 디지털들이 막 섞여 있는 건 또 어떠한 형태가 될지 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운드 스케이핑을 한 리얼 사운드들이랑 디지털 막 제너레이션 하는 사운드들이랑 모든 것들이 좀 더 혼종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미디어 아트가 움직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전제한다는 건 시간 예술인 거고, 예. 시간 예술은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내러티브 구조가 미디어 아트에서는 3차원으로다가 3D 렌더링으로다가 만들어서 하는,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어떤 사회적인 어떤 리서치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방대하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또 내러티브 한 축을 또 만드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뭐 단순히 3D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하는 접근법하고는 좀 다르게 이 사회 문화 역사를 연구하면서 받았던 그런 다양한 피드백들이 있죠. 이거는 뭐 선생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흡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나요? 작품 안에서? 네. 그거는 제가 감독님과 했었던 커넥티비티스 프로젝트 때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리서치를 할 때 어떤 뭐 책이나 또 그 텍스트 기반으로 많이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라 그거를 많이 뭐 책을 읽던 뭘 공부를 하던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계속 좁혀나가면서 내러티브를 짜는데, 커넥티비티스 했을 경우에는 BTS에 대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제가 뭐 완전 애정을 제 스스로는 아미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결국 아트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브리티시 카운슬 헤드분과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아트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분이 아트는 making a voice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과 아트의 굉장히 큰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결국 커넥티비티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BTS보다는 좀 커넥트가 방점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온 7명의 소년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가 저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멋진 7명이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거를 아무리 리서치를 해봐도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로 하던 리서치 방식은 텍스트 베이스였으나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리서치를 해보려고 했던 게 아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없이는 내가 어떤 이 현상에 대한 나의 보이스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때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인 팬들보다는 영국 팬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 15명 정도를 어떻게 한국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섭외를 열심히 해서 10대 소녀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말 이제 대면 인터뷰, 가끔 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이 주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방식의 리서치를 해서 결국에 목적은 하나인 거죠. 내 작업에 맥락을 부여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컨텍스트를 줘서 당신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지만, 그때 기억이 남는 게
텍스트에서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또 인터뷰에는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일상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소녀도 있었고 런던 시티 뱅크에서 일하는 뱅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년의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방식의 리서치를 통해서 더 제 작업에 컨텍스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저는 맥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자꾸 디지털에 포커스를 두는데 늘 방점은 아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든 아티스트들이 리서치를 치열하게 하고 연구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만 오면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리서치 과정보다는. 근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서치는 리서치대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사용하는 툴이나 미디엄에 대한 연마도 끝없이 해야 되는 거죠. 페인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뭔가 묘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오면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리얼타임 렌더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리얼타임 렌더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자꾸 Y에 대해서 개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 왜라는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저는 리얼타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배웠습니다가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리얼타임입니다. and then 그게 약간 조금 허망한 지점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테크놀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업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것들이 잘 구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미디어 컨텐츠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어떤 정말 데코레이티브한 컨텐츠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아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아트적으로 이 미디엄을 풀고 싶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충분히 깊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가 뉴욕에서 온 지 한 네. 나흘 됐는데요. 네네. 거기서 뉴뮤지엄의 오닉스 스튜디오에서 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었었고 제가 참고한 모더레이터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그 아시아, 한국 굉장히 화려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정말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고 있는가 정말 예술계에서 진정으로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회의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테크놀로지가 목적이 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그것이 얼만큼 멋지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론인데 수단과 방법을 보여주고 목적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다 동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즉각적인 반응을 빠르게 가져오는 거는 사유가 아닌 사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가면은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관객과 작품 사이의 소통 구조, 수단, 조건 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몰입형 예술작품은 눈으로 읽는 일방향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인터페이스로 이해한다면 몰입형 예술작품에서 관객은 다양한 정보를 몰입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진짜 찐 몰입의 근본 원인은 내러티브도 화려한 그래픽도 아닌 관객의 몸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의 인지적, 물리적, 감성적 참여가 작품의 내러티브를 결정합니다. 내러티브의 구축과 해체 모두가 관객의 몫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관객은 멀리서 바라보는 스펙테이터가 아닌 작품이 작동하는 과정, 내러티브가 전개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액터로서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메시지를 해독하는 역할까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간 작가님의 작품은 단순히 정보의 시각화를 지향하고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현상을 테크놀로지로 시각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작가님의 작품에서 관객의 참여는 기술적, 물리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사유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작가님의 작품에 있어 관객은 무엇이고 관객은 어떤 역할과 어떤 참여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작업은 늘 버추얼성과 실제 피지컬의 긴 텐션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영상은 아무튼 다 컴퓨터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 가상으로 VR, 3D 상에서 XYZ축을 막 돌려가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영상을 렌더링을 하거나 뭐 촬영을 하더라도 촬영한 걸 다 푸티지를 디지털로 데리고 와서 또 컴퓨터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들의 파이널 목적지는 실제 공간이 저는 아직 VR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지컬 리얼리티인 거죠. 결국 이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제 상황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감독님하고 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여 동선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결국 저한테 버추얼에서 피지컬 리얼리티로 나가고 싶은 욕망의 근원은 관객이거든요. 저는 공간 안에 있는 관객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두워서 저도 구석에 처박혀서 잘 보긴 하는데 그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제 작업과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있는 게 되게 즐겁거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 그걸 위해서 버추얼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걸 이제 실제 상황으로 끄집어내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작가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입구를 들어와서 어디가 익시트지? 내가 어디다가 입구를 만들어야 되지?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내러티브를 시작을 할 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영상에 올라올지 벽을 이렇게 돌아갈지 저는 거의 모든 거를 3차원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숲소리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운드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지 폭발하는 소리는 가장 무겁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결국 그 중심에는 관객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이 그걸 온 몸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를 하고 브레인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쁘네 라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을까? 왜 영상에 이렇게 뭐 돌아다니나? 왜 이렇게 숲이 타오르고 막 폭발을 하느냐? 그런 모든 씬들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씬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관객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작가님들마다 다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제가 의도했던 바가 가깝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작가님마다마다 다른 입장이긴 해서 그래서 저는 전달이나 소통에 굉장히 방점을 크게 찍고 있기는 해서 그 모든 장치들, 영상, 사운드, 동선 이 모든 작가가 심어놓은 장치들이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싶어서 어떤 제 작가의 노력 같은 거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3D상에서 작업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요. 현장에 와서도 그런 거를 많이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재밌어요. 계속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직은 저는 VR이나 NFT나 메타버스 매체를 다루지 않는 저만의 이유들은 있긴 한데 왜냐면 그게 실제 공간에 있는 관객의 위치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뭐 건물과 건물, 사람과 사람, 또 도시와 도시, 인터시티 사이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도시를 디자인한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벽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막스마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막스마라라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었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안 건축가와의 또 협업이었었죠. 예.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전시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챌린지가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거는 또 약간 저는 이제 작가지만 매체가 유연해서 플렉서블 하기 때문인지 이런 되게 순수한 아트 전시도 제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브랜드랑 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업체의 커미션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막스마라 전시였는데 결국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서 했던 전시만큼 흥미로웠었거든요. 그 하나의 브랜드의 대표 CEO를 만나서 그분들의 철학과 그 가문이 갖고 있는 헤리티지를 이해를 해야만 해야 되고 그거를 작가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고 굉장히 모순적인 요소들이 많은 전시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완결된 공간과 전시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억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니네 그 풀돔 영상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돔 같은 이런 동그란 전시 그게 막스마라 전시였었는데 70년의 패션 브랜드의 역사와 어떤 그 브랜드가 지향하고 나아가고 싶은 어떤 미래를 표현하는 디지털적인 요소들이 모순적인 거를 어떻게 섞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그 풀돔 지름이 20m예요. 굉장히 큰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돔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매핑을 했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VR 헤드셋이 없어도 거의 완벽하게 VR 환경을 구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돔이 10m 이상 넘어가면 조그만 돔에서는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 인간을 압도하는 스케일의 돔이 되면 거의 당신을 어지럽게 만들고 메스껍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영상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거의 기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작업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태리 건축가님하고 계속 디벨롭하면서 풀돔 형상까지 가고 그걸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고 그 돔의 공률을 다 계산을 해서 3D상에서 렌더링을 해야 완벽하게 당신의 퍼셉션을 지각을 교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과연 내가 이 막스마라의 그 코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작업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조금 아까 동선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전시장에 하나의 엔트런스가 있고 하나의 익시트가 있잖아요. 두 개가 같을 때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7개의 입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70년의 히스토리 7개의 입출구. 그래서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완전히 디자인을 해서 볼 수 있는 이상한 구조의 패스웨이를 갖고 있는 전시였는데 그게 조금 재미있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레드닷 어워드를 익스비션 디자인 쪽으로 받았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또 이태리에서도 렉처하고 계속 그 건축가님하고도 일을 뭐 이렇게 저렇게 토크를 하면서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환호를 질렀던 게 빅토리아 알버트 미술관 컬렉션 됐을 때 예, 정말 기뻤습니다. 예. 최초 아닌가요, V&A? 네, V&A에서 프로젝션 매핑 작업이 설치 작업이 소장품이 되었던 거는 최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영상이었었거든요. 아주 짧게 나왔었는데 V&A 뮤지엄에서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반년 정도 했었고 그 반년 동안 했었던 모든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거였는데 전시를 했을 때 이제 뮤지엄 큐레이터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컬렉션을 재해석했구나 되게 재미있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소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영광이었죠.
어떻게 내가 V&A 수장품이 될 수 있나.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저희가 모든 컨트랙 그 계약서를 다 쓰고 컬렉션 인포메이션을 다 써서 정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면 큐레이터들이랑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현 이게 비디오니? 물어보는 거죠. 아 이거 비디오는 아니야. 그럼 이게 필름이야? 그럼 필름도 아니야. 그럼 이게 뭐니? 우리는 그 카테고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디지털 무빙 이미지야. 그러면 오케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 그래서 하나도 쉽게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 백남준 선생님과 제임스 터리의 작업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기기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짜야 되는지 그걸 다 하고 심지어 뮤지엄 크리에이터들을 다 모아다가 프로젝션 매핑 워크샵까지 했어요. 그게 굉장히 정말 대단한 뮤지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만큼 작가가 사용했던 매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테크니션을 하이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프로젝션 매핑을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막 워크숍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소장을 진행을 했었던. 지금 설명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수많은 예술가들 중에서 우리 강희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관객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의 경험이 건축적인 경험, 관객이 어떻게 보면 전시장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 작품과의 또 경험, 이것을 위해서 사운드 엔지니어, 뭐 작곡가, 그다음에 안무가, 그리고 심지어 뭐 건축가, 뭐 큐레이터, 다양한 그런 심지어 아미 멤버들까지도 협업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작가인 것 같지만 작가는 철저하게 자기는 이제 무대 뒤에 있고 그 관객의 경험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빅토리아 알버트 미술관을 비롯해서 영국의 RCA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세계적인 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포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 박수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